그 한국이라고 하는 또는 한반도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얘기, 탈성장주의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황진태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반도 남북한을 아우르는 또 주변 물론 이제 동아시아도 관련되겠지만 그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정필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군사나 평화 문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후 위기 하면 우리는 늘 그 뭐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느냐 뭐 이런 종이 빨대 뭐 이런 얘기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제 들으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고, 이게 경제, 사회 정책의 문제만 아니라 군사 평화 문제이기도 하고, 뭐 제국주의 문제이기도 하고, 심지어 자동차를 어떻게 이런 고민까지도 좀 약간 이제 반은 농담,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해 주실 게 있거나 또 아니면 이제 발표 토론자사에서 혹시 아까 못했던 얘기가 있으면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좀 내용을 잘 알면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잘 몰라서 약간 두루뭉술한 좀 큰 질문밖에 못 드릴 것 같긴 한데, 우선 좀 약간 내용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는 이제 탄소 배출, 뭐 SDG, ESG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제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까지 나왔는데, 이게 전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글로벌한 차원에서 뭔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도들인데, 이게 그렇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지금 없어져야 될 건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취지나 이런 거는 뭐 맞는 방향이었지만 실제 운영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차라리 없애는 게 좋을 정도까지 간 건지, 아니면 이제 운영 과정에서의 뭔가를 좀 보완을 하면, 아니면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한다면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오늘 사실 좀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발을 담그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는 미국사고 미국 외교사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국제관계 측면 내지 미국 외교사적 측면 이제 접근을 이제 막 시작하는 차원에서 그 이제 기후 위기 레짐이라, 그러니까 국제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기후 위기 레짐이라는 건 사실은 미국이 이제 냉전기 때 이제 어쨌든 좀 판을 깔기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뒤로 미국이 좀 빠지고 있는 그 과정을 조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얘기는 해주신 얘기들이 다 뭐 아까 선생님 정리하셨듯이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오다가 저희 애랑 얘기하다가 뭐 포럼 간다, 그 무슨 포럼이냐, 뭐 기후 위기 얘기했더니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뭐 자기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 그거를 그렇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뭐 생활 방식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워. 그렇다고 누군가가 그거를 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누군가가 정부가 있지도 않은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런 아주 회의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가서 답을 얻어오고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 아주 나이브한 질문이고 아주 그냥 브로드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각자 좀 초점을 맞추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제가 관심 있는 좀 글로벌한 레짐이 있을 테고, 뭐 어쨌든 그게 정치죠, 국제 정치.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사건, 이제 남북 관계도 사실 여러 차원이 있지만 남북 정부가 중요했을 테고, 아니면 지금 뭐 시민 운동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면 학술적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계시고, 또 일반 시민들의 이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아까 그 커먼즈 얘기가 좀 흥미롭고, 그게 뭔가 그 다음에 케이스들 몇 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지금 국가 차원, 뭐 아니면 지역 차원, 아까 동아시아 얘기하셨는데, 아니면 뭐 동네, 뭐 커뮤니티 차원 등등 여러 차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여러 다차원들이 어떻게 사실은 뭐 그냥 유기적으로 잘 각자 좀 잘 나가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잘 굴러가면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다. 그랬을 때 좀 어디가 좀 크리티컬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느 영역이 예를 들어 시민들의 어떤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던가 아니면 정부의 태도 변화 그래서 정치적인 게 아주 크리티컬하다라던가 아니 이거저거 다 떠나서 아무리 뭘 해도 국제 레짐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으면 개별적인 차원까지는 한계가 있다던가 뭐 이런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는 지금 이제 네 분 쌤께 질문을 자기가 관심하는 분야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어떤 실천적이든 아니면 이론적 정책적이든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만 좀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박철현 쌤부터 이게 예, 뭐 저는 근데 그 세 가지 층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역시 저는 국민국가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국가를 뭐 아까 그 선생님 발표하실 때 안드레아스 말름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책도 읽혀있고 그 사람도 굉장히 비판적인 뭐 레닌주의적 환경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책 읽었을 때 제가 상당 부분 동의한 게 그런 거거든요. 비판적 입장을 가질 때 국가에 대한 흔히 말하는 뭐랄까 아나키적인 태도 일정하게 제한한 편도 있고 얘기하자면 그걸 이렇게 좀 옛날식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장악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국가 권력을 활용 또는 뭐 경유 또는 뭐 과연대라는 방식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되게 많은데 짧게 하면 저도 이제 뭐 비슷하지만 국가를 그렇게 딱 하나의 무슨 단일 행위자로 보기는 좀 어렵다. 전략적 관계에 좀 응축된 걸로 좀 본다면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실험들, 뭐 커먼즈를 더 확대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조금 바꿔가는 이런 뭐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결집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역학 속에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바뀐 국가들이 간의 관계도 또 좀 바뀔 수는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저는 국가를 이렇게 단일 하나의 행위자로 이렇게 보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자 전제에서 좀 그런 정책의 노력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특정한 액터를 너무 또 우선시하거나 어떤 전략적으로 하는 거에서 좀 그 자체를 좀 더 경계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회과학에서는 어쨌든 뭐 에너지 포함해서는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생태적인 어떤 전환의 가능성에서는. 그래서 커먼즈 논의도 그 약간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그런 쪽의 논쟁에 좀 참여하는데 국내에 좀 커먼즈 환경 쪽의 어떤 활동가들 중심으로 어떤 학자들도 하는데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아나키즘 쪽에. 그래서 거기서 그게 제대로 현실을 바라보는 게 맞느냐 할 때 국가를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악은 아닌데 전유할 수 있는 부분에 국면적 계기는 없느냐에 대해서 좀 저는 그런 부분 좀 많이 강조를 했었던 편이고 그러면서 실제 연구는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실제 제가 예전에 전 정권 때인데 LH에서 이제 이상한 교수님도 좀 부분적 자문 같은 거 하셨는데 LH가 그런 커먼즈 도시를 통째로 만드는 계획을 한번 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참여를 해가지고 그 플랜 짜고 또 이제 박원순 시장일 때는 서울시를 어떻게 좀 더 공유 도시로서 얘기하냐. 근데 그런 전략들은 결국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좀 더 새롭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와 연결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전 중요성도 있다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아파트에서 어떤 커먼즈 원리에서 태양광을 좀 잘 설치할까 그런 연구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논문 쓴 적이. 굉장히 공동체적 레벨인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여기서 한반도 에너지 전환 얘기할 때 굉장히 좀 빅피처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제가 할 수 있는 연구 역량에서 학자로서는 물론 관심사도 있어야 되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케이스 자체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는 의미를 도드라지게 하려고 하는 연구 성과를 더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책적 함의도 있고 그런 것들 결국 맞물리면서 미래에는 어떤
경로에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무튼 좀 너무 특정 스케일을 딱 강조하기보다는 물론 국제 레짐의 갑자기 변화 자체도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내셔널 레벨, 도메스틱 안에서의 좀 액터들 너무 또 하향적 힘이 없는 걸 또 보는 것도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좀 그런 걸 좀 다층적으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답은 아니고요. 우선은 저희가 보통 이게 아주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통계학적으로 사실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할 때 워낙 숫자 싸움이 있기 때문에 서류상의 전문가도 실제로 좀 정량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측면에 보면 중공인수나 행정적으로는 정책을 볼 때 에너지 부분이 있어요. 주로는 화력발전, 발전 부분, 전기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산업, 그다음에 보통 건물, 교통, 농업, 폐기물 흡수원, 해외 감축 이렇게 나와요. 보통 그렇게 한국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다 쓰는 방식인데 중요한 게 저는 역설적으로 꼭 전제해야 할 게 빠졌다고 봐요. 이게 정치예요. 정치 부분이 없어요. 정치는 기본 그 자체로는 감축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배출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 기본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 만드는 것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이완하고 평가하는 것도 다 정치적인 역할이잖아요. 이게 어디야 청와대는 아니고 용산이라든지 국회에 한정된 어떤 정치는 아닙니다만 이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상유지적인 계획과 현상유지적인 목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더 다른 방식의 대안적 산업정책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탈성장이 됐던 비근한 본업 경제학 모델이 뭐 지역에 아니면 국가처럼 심지어는 오늘 제목처럼 탈성장 도시뿐만 아니라 탈성장 한반도 에너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축 수렴 모델, CNC 같은 것들을 실제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한번 뭔가 같이 통합적으로 해보자라는 것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를 하려면 지금 있는 어떤 정부 정책 가지고 있는 보통 쓰고 있는 계획 수립 방식을 볼 때는 절대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던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식의 어떤 이런 사상을 가져올 수도 있겠고 그거를 굳이 다른 식의 현장에서 실험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실험하는 것도 저는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현실에 갈 거예요. 다만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우울증이라든지 약간 자포자기 비관론이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 더 그럴 거예요. 예. 권리적으로 볼 때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판결했던 것처럼 넓은 의미의 환경권을 인정한 거고 특히 세대 간의 병들을 지적하면서 후속 세대, 다음 세대의 권리를 빼앗는 걸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물론 거기까지 끝이고 나머지 다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 여러분들은 기후변화 심리학 같은 책도 있고 그런 분석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왜 지금 그렇게 시급하다고 비상사태라고 모든 사람이 선언함에 불구하고 감축이 안 되고 있고 안 될 것 같냐 실제로 공동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다 그만큼 목표도 있고 계획도 정책 수단도 있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기득권, 그 다음에 자본이라든가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익을 계속 최대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서 더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녹색 자본주의화도 안 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혁신적인 정책들을 일부 복지 국가가 좀 잘 된 북유럽 같은 경우 원래 녹색 복지 국가라는 모델로 해서 조금은 해요. 근데 거기도 자기들 배출이 안 잡히는 것도 허수가 있어요. 다 중국이 생산한 것들은 자기 배출로 안 잡혀요. 그것도 이제 다 외주화시켰기 때문에. 물론 그 내에서는 여러 가지 분배적인 것도 쓰겠지. 그것도 매우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라도 국제 질서가 있어야 돼요. 또 안 잡히는 게 군사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외주하는 부분들. 또 하나는 항공과 해운은 어느 나라 배출에 속하지 않습니다. 벙커링이라고 해서 유엔 체계에는 당사국가 국가 주권 중심으로 해요. 기업도 사실 책임은 없어요. 국가가 통제하는 거지 유엔 통제하지 않아서 못합니다. 그러면 떠 있는 영토가 없는 공해상이라는 그런 데는 배출되는 것은 어느 나라 잡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통제할 것은 그냥 기업 민간 협회에 맡기는 거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 그것도 통제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일부 그냥 유엔 체계가 아니라 대안적으로 기후 클럽이라고 해서 좀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건 약간 보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마지막은 기후위기는 사실은 정치위기다. 정치위기 때문에 기후위기 나온 거다라고 보고 정치 부분에 대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 정치적 해법이 매우 중요하고 이때는 매우 다른 혁신적이고 기존에 사고하지 못했거나 기존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 이게 생태 에너지라든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매우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것들을 가져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다른 식으로 말하면 과거처럼 사투를 벌여야 된다. 봐야죠. 이게 탈성장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기존 다른 질서.
그래서 기존에 우리 트랜지션, 트랜스포메이션 쓰는데 이행 논쟁할 때는 지금은 다른 이행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 좀 매우 그랜디한 얘기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전략적으로 핵심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규제 정책이 됐든 통제 정책이 됐든 뭐 인센티브 정책이 됐든 그건 나중 됩니다. 좀 요거 돼야지 감축이 가능할 것이고 적어도 2040년 예상 내년 1.5도 넘길 것 시나리오를 최소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다. 안 그러면 매드맥스 아니면 다른 비슷한 것들을 생각으로 하나씩 할 거다라고 봐요. 그런 데서 비관론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반대로 심장에서는 약간 낙관론이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아까 국제적 차원에서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게 얼마나 의미가 진짜로 없는지, 아니 그게 의미가 없으면 좀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정치건, 국가건, 커먼즈건 그게 잘 되기 위해서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게 좀 진행이 되면 협의가 되면 좀 도움이 될 건가, 이런 대안이 그런 질문. 저도 그 약간 역사적 대안일 수 있는데요. 교토 정서하고 파리 협정 볼 때는 바뀌었다고 설명을 시장 얘기랑 몇가지 했었는데, 또 하나는 그 액터들의 참여가 그때 됐다는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그때는 선진국에서 유엔 자체가 계산을 해서 언제까지 옛날 얘기지만 이건 좀 할당을 내렸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전체 전 세계적 목표가 있을 테니까 나라를 쪼갠 거죠. 여러 가지 그 공식을 사용해서. 근데 교토 정서는 모든 국가 참여하지만 목표가 유엔이 내린 게 아니에요. 기후 과학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신에 한 번 목표 세운 것은 후퇴할 수 없다는 조항, 단서 조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만든다면 그것 때문에 가장 또 파리 협정에 대해서 근본적 비판 중에 하나가 저도 많이 썼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월적 모드라는 목표가 시계열적 타임이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과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과거처럼 회귀해야 돼요. 모든 나라의 기본적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연수해서 기본적으로 목표를 정해줘야 돼요. 지금은 정해진 자기 각국이 발표했던 목표도 매우 안 돼요. 일정을 못 지켜요. 근데 그 발표했던 것도 정책이 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규제적으로 가야 돼요. 굳이 2분 목표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는 답은 없어요. 그게 ESG라든 나머지 것들은 시장이나 기업들 자발적인 것들을 촉진하는 것들인데 나는 그건 전적으로 부정하진 않아요. 다만 그게 중심이 안 돼요.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뭐가 중심이냐가 중요하고 제가 강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도 다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몇 가지 재밌는 생각이 막 났는데, 예전에는 이제 노자 관계에서 이제 운동의 동력이 생기고 거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제 변형 운동의 핵심이고, 그런데 이게 물질적인 것들이 바뀌면서 상부구조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기후 행동에 대한 운동이랄지 여성 운동이랄지 이런 운동들도 좀 사회를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되게 이제 무식한 질문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완전 문외한이어서요. 저는 이제 서양사 공부하는 사람이고, 환경사도 거의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되게 이제 이른바 핫한 분야에 들어가고 많이 제가 접할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문제의식이 좀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항상 있어서 되게 좀 무식하고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냥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탈성장주의 관련된 이제 질문이고, 아까 이상호 선생님도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셔서 이걸 한번 더 여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목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부분은 오늘 이제 여러 선생님 통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아니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성과가 얼마 있느냐, 이런 다양한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부분은 많이 이제 들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궁금한 거는 이걸 누가 추진하느냐, 또는 이제 어떤 집단이 이거를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어쨌든 뭔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자꾸 이제 도덕주의 호소를 한다든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이제 캠페인성의 어떤 이야기가 되잖아요. 왜 개발은 계속 진행되었느냐? 그거는 자본의 이해관계를 항상
결부되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개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탈성장적인 어떤 경제 변화는 그러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좀 뭔가 개명된 시민사회나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는 아마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궁금한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이런 류의 환경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뭔가 정책 책임에 있는 그런 집단을 직접적으로 향한다기보다는 외곽에서 비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저는 자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재 정책을 지금 끌고 갈 수 있는 뭐 차원보다는 이제 문제라는 건 저도 다 느끼고 너무 잘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뭔가를 변화시킬 만큼의 추동력과 일관성과,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제 좀 옛날식으로 말하면 계급적인 기반이 있어야, 그래야 좀 이게 좀 더 일관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냥 크게 보니 현실주의적인 질문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북한 얘기도 나왔고 해서 역시 또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의 흐름에서의 질문인데, 이런 거죠. 뭐 제가 이제 뭐 나름 20세기 현대사 전공자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까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투자가 들어간다든지 개발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사실상 식민화나 마찬가지라는 말씀하시죠. 저도 이제 그런 류의 글들은 많이 봤고, 그게 과연 옳은 거냐? 당연히 옳은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른바 과거 식민지 국가나 아니면 이른바 저개발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외자가 들어오고 개발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되게 절실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입생이 내내 그랬거든요. 네, 굉장히 절실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한번 빙의를 해보자면, 아니, 개발해서 한참 성장할 때는 니네가 과실을 다 따먹더니 이제 와서 환경적인 문제가 이슈가 있다고 무슨 다른 식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너네한테는 투자를 덜 하고 너네는 이런 게 이제 그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불공정하게 느끼고, 이게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저개발 국가들을 제가 또 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아까 이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한 예전에 이제 어떤 개발주의적인 입장에서의 막 이런 교류나 경제협력이나 이런 거가 이제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지금 이제 그쪽 사람들의 오해를 풀면서 동시에 이른바 균형적인 경제의 어떤 분배 이런 게 가능해질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자본 투자를 배제한 상태 또는 개발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 나라들이 과연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부가 따라갈 수 있겠냐, 뭐 이런 아주 되게 기초적인 초보적인 질문인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제가 머릿속에 잘 안 떠나고, 오늘도 약간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해결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다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그냥 녹색 계급이라는 표현을 라투르가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생각하면 이게 이제 좀 주체가 누굴까, 뭔가 깨달은 사람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지만, 예를 들면 기후 위기를 실제로 너무나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소외되거나 이 식민지적 개발에 의해서 선주민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아까 그 호랑이 과거 같은 이런 분들이야말로 어쩌면 경제적인 이해관계보다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거든요. 보통 그 프론트라인 그 스테이크홀더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막강한 녹색 계급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전환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과격한 행동까지도 하고, 또 제도적인 전환까지도 추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라투르의 녹색 계급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녹색 계급이 중요한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말씀해 주셨던 거는 역사적 책임론이라고 맨날 논쟁이 돼요. 니네 다 그동안 개발해놓고
이제 우리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은 되고 있는데 아까 탈성장론에서도 그 모든 개발이라든지 성장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선택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베이직 니드를 채워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는 게 분배 문제이거든요. 글로벌 차원에서도 그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도넛 모델 같은 거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모델을 통해서 이제 탄소 계산기 돌려보면은 이 탄소 발자국이 너무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복지를 지금 더 해줘야 돼요, 사실은. 조금 더 소비해야 되고, 그럼 뭐 영양실조 걸리거나 뭐 이렇게 너무나 열악한 주거 조건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주고, 대신 그럼 그 자원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위에서 빼와요. 요 두 가지는 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네. 북한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도 유사한데요. 제가 이 발전에 대해서 저희가 내러티브를 해가지고 만들고 나서 이걸 일방적으로 거의 이식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이쪽 부분에 담론 지형에서 이쪽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에 그럼 당연히 선명하게 얘기하면 저희 주의 주장을 좀 분명히 얘기해야 되죠. 그런 부분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할 때 아까 북한의 내재적 접근이라면 너무 정치화돼서 어쨌든 북한이 하고 싶어하는 걸 굉장히 많이 파악하려고 하는 거가 제가 연구하는 거의 기본 자세여가지고 그래서 매력적인 안으로 해야 되거든요. 북한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의 LH나 그런 것에서 도시 만들 때 이게 다른 도시보다 더 매력적인 이유가 뭐지? 그게 엄청난 정책적 고민이 되었고 이건 이제 학자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 살 사람들이 매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커먼즈나 학술적인 것과 실제 그들의 삶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그때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열려져 있고요. 아무튼 뭐 기후 거버넌스도 이제야 3세계 국가들 보고 너희들 똑같이 탄소 배출을 하라는 게 너희들의 200년 넘게 산업혁명에서의 그 역사적인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왜 그거 제대로 안 하고서 이제 와서 3세계 하냐 했던 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채무가 있고 그걸 다시 인지하고서 그들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탄광은 근데 10개를 봉쇄하느냐 할 때 3개라도 봉쇄할 수 있고 그게 커먼즈 같이 반영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 정도가 실제에서는 전략이고 현실에서는 아마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소장님 혹시? 예, 연결 반복되는 건 빼고요. 우선 그 실제로 그 한국에서는 의도한 에너지가 첫 번째 역사도 있었죠.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80년대 말 완료가 된 거죠 사실. 그래서 기존의 탄광 그렇죠. 석탄 캐는 게 사실 그게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또 대체하고 좀 다르지만 노사 분규 해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게 1차가 끝난 거예요. 왜 포합적으로 된 거고 그게 상대적으로는 카지노가 들어간 거죠. 대체 산업으로. 그게 지금은 그게 입이 불똥이 떨어지고 입이 해고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가 석탄 발전소예요. 충남의 절반이 모였어요. 29개 정도예요. 나머지가 저기 경남에 있고 그다음에 인천 영흥에 있고 일부 강릉도에 있거든요. 그중 이미 석탄이 하나씩 노후가 된 거 차근차근 제가 볼 때 보수적인 탈석탄 로드맵이지만 그래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랑 노조라든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지금은 과거 노조는 아시겠지만 환경운동 노동운동이라는 전통적인 대립관계 때문에 잘 안 되다가 최근에 이미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 하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녹색계획과 연결되긴 하지만 노동계획도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데로 노동계획, 전통적 노동계획 말고도 이렇게 무지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게 기후정의라는 이름으로 과거에는 그냥 반복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는데 지금 자기 목소리로 해석해서 자기 언어로 자기 문법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 성과는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얼마 전에 했었지만 몇만 모이는데 몇십만, 몇백만이 모여야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의미 촛불이 필요하죠. 기후 촛불 같은 게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이게 촛불 든다고 해결될 걸 보지 않아요. 엄청난 약간 직접 행동도 필요하다고 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사실 조직한다고 사람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안 좋은 계기들이 사건 사고가 발생해야지 그것도 임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없이 의식개혁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안 좋지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런 면에서 국제적으로는 협상 테이블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좀 얘기가 좀 되는 거. 선진국과 유엔 주제에서 개도국이나 빈국가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 말했던 것처럼 탄소 제국주의를 현실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로스 앤 데미지라는 것들 지금 계속 딜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쇼고 치고 있는 건데 그게 실제 잘 안 돼요. 그나마 쇼가 된 게 법적으로 보상 개념이 아니다. 우리 채무를 보상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원 정도로 해주겠다. 과거에 있었던 개념을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자체가 양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법적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 말 그대로 그냥 시혜적인 건 지원이기 때문에 모대 형식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불구하고 그거를 차이를 키우면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나라들이 자원을 보존을 하면서도 좀 재생에너지나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 에크아르도르가 자기 월대우를 파괴하지 않고 그럼 하지 않으면 서구 채굴에 서 월대우를 파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고 유럽하고 딜을 했어요. 그럼 얼마씩 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다시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델들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진도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양자간이 아닌 국제 룰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국가 간에서도 한 나라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대입한 노동조항 같은 것들 얘기하기도 하지만 국가 간에도 정의로운 유엔 체계에서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메커니즘 같은 걸 분석하고 조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더 내용이 좀 반영이 되면 조금 해결책들은 지금 노이되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해결할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마지막 한마디로 드리면 이 탄소 환원주의를 가장 경계를 해요. 저희들은 모든 온실가스로 이렇게 환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게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기후변화 원인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약간 답은 있습니다. 뭐 쪽으로는 온실가스라는 누군 말할 겁니다. 누군 그 전인 화석연료 연소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 누군가는 성장이나 자본주의 자체 문제다. 아니면 가부장의 문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어디에 방점을 찍는다에서 해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교차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의 포지션이 결정될 것이고 자기들의 어떤 대안들이 강구되지 않을까라고 총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